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정민경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 TV, 네이버 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에 MBN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보험의 부족한 부분만 채워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이현민입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노후 준비를 책임질 연금의 달인 김병섭 전문가입니다. 부담스러운 보험을 사랑스러운 보험으로 만들어드리는 천현경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부터 나눠봤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간병비 보험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이현민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슬기로운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 저희가 꼭 필요한 보험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준비한 보험은 바로 간병비 보험입니다. 혹시 MC님, 간병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간병비 보험이라는 얘기는 따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간병비 보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긴 했는데 전문가님께서 꼭 필요한 3가지 보험 중에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정도로 필요할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꼭 필요할까요?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부모님이 다쳐서 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MC님 일을 그만두고 가서 간병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일을 그만두고 가긴 힘들 것 같고 최대한 일을 안 하는 시간에 가서 좀 도와드릴 것 같고요. 그것도 힘들다면 간병인을 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저희가 하루 이틀 정도는 휴가를 내거나 시간을 내서 부모님을 돌볼 수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간병을 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본인이 아프거나 아니면 가족이 아프게 되면 간병할 가족이 없거나 또는 일을 해야 해서 간병인을 써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선 간병인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왜 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무섭다라고 하는지 제가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표에서 보면 본인이나 가족이 입원했을 때 누가 간병을 했냐. 가족이 간병을 했다는 46.6%, 간병인을 구했다는 53.4%로 이미 간병인을 구해서 간병을 하는 게 훨씬 더 높은 비중으로 나와 있고요. 간병인에게 지급한 하루 간병비는 최소는 7만 원에서 9만 원, 최대는 15만 원 이상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보통적으로 평균적으로 나눠 봤을 때는 하루당 13만 원 이상 정도가 나와요. 하루에 13만 원 정도면은 하루 이틀 정도야 우리가 이 간병비를 써서 케어를 하실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13만 원이 일주일이다.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일주일 정도면? 한 9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렇죠. 90만 원 정도인데 부모님들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한 달 정도를 입원을 하셨다. 간병인을 한 달 정도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약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그 젊은 친구들이 한 달 월급과 맞먹는 간병비라고 지금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간 입원을 했을 때 사실은 간병비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사실 한 달에 400만 원 이렇게만 생각을 했을 때는 한 달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입원이 길어지다 보면 이 치료비는 사실 따로 들잖아요. 병원비도 따로 들고요. 그렇죠. 간병비만 했을 때 400만 원이라고 하면 정말 큰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 전문가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간병비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상황을 좀 대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오늘은 슬기로운 노후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보다는 나이가 들었을 때 사용을 하는 게 간병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간병비가 부담이다 보니 이제 보험회사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오늘 총 3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간병인 지원 일당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간병인 사용 일당, 세 번째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하나씩 쉽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간병인 지원 일당. 지원 일당이라는 말 자체에서 딱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MC님? 간병인 지원 일당이라고 하면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일까요? MC님 보험 너무 잘하세요. 네. 말 그대로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주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은 간병비가 뭐 얼마들 하는 간에 사람이 오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간병인 지원 일당이 있으시면 가장 쉬운 건 전화를 해서 나 입원했으니까 간병인을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돼요. 보험회사에. 그러면은 사람을 보내주기 때문에 전혀 간병비엔 신경 쓸 필요가 없으시고요. 대신에 간병인 지원 일당에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모든 보험사에서는 이 간병인 지원 일당을 3년, 5년, 10년 갱신형으로만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40세 현재 시점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당장에는 간병이 크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액은 적어요.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나이는 들어가면은 간병이 필요하게 되는데 3년마다 갱신, 5년마다 갱신, 10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간병이 필요한 시기에는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인건비가 올라도 간병인을 보내준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일 것 같은데 갱신형이라는 게 조금 많이 아쉽거든요. 그쵸? 그러면 간병비 보험 중에서 비갱신형 상품은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네, 안 좋은 게 있으면 또 좋은 게 있는데 비갱신형은 두 번째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간병인 사용 일당이에요. 이거는 간병인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간병인 사용 일당은 직접 내가 간병인을 구해요. 이 간병인을 구하면 영수증을 첨부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하루당 일당을 계산을 해줘요. 지금 현재 간병비가 제가 평균적으로 13만 원 정도가 든다고 했는데 그쵸. 이 간병인 사용 일당은 하루당 15만 원을 줘요. 음.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시청자님 만나서 이 간병인 사용 일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그 시청자님이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 15만 원 줘? 그러면 내가 간병인을 반나절만 사용을 하고 한 7만 원을 내고 1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여쭤보더라고요. 네.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한데 네.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아쉽네요. 그래서 네. 7만 원 이하면 딱 절반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또 저는 이제 고객님이 말씀을 하시길래 되게 디테일하다 해서 보니 보험회사도 또 디테일하게 절반 정도가 나온다는 거.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장점은 비갱신형이에요. 지금 뭐 20대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20년 납입을 하고 100세까지는 쭉 보장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뭐 30년 납에 100세를 하시든 뭐 20년 납에 100세를 하시든 요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젊은 친구들은 사실은 간병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비갱신으로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비갱신형 보험은 젊으신 분들이 가입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이게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간병인 사용 일당의 단점은 없을까요? 간병인 사용 일당의 단점은 이게 젊은 친구들이 가입을 하게 되면 네. 나중에 이 15만 원이란 돈이 나중에 화폐 가치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은 15만 원이 적당한 금액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간병비가 20만 원, 30만 원 내게 되면 이것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간병인 사용일당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인건비를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게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건 이제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아요. 간병인이 따로 이제 병원에서 지나가시다 보면은 저희는 대구에서 왔는데 대구에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되게 크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원이라고 있어요. 저게 뭘까라고 했는데 간병인을 따로 혼자서 구해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부담이에요. 그쵸. 근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원을 들어가게 되면 간병인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요. 여기는 간병인이 상주를 하지 않고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24시간 상주를 해서 환자를 돌봐줘요. 한마디로 간병인을 고용해서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환자 병원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사적인 심부름은 안 돼요. 네. 실질적으로 필요한 환자분한테 필요한 서비스만 제공을 하고 보호자가 상주를 하실 수는 없고요.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나 들어가고 싶어요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에 뭐 치매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또 다르게 이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간병인이 병실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병실 이용료가 너무 비싸진 않을까요? 저도 이렇게 간병비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네. 그다음에 상주하시는 분이 24시간 상주를 하며 이게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간호간병병동은 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요. 간호간병병원은 입원을 하게 되면 20%만 본인 부담을 하게 되면 돼요. 실질적으로 입원을 했을 때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2만 원 또는 많으면 3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개인 간병이 뭐 하루당 뭐 13만 원에 비하면 엄청 저렴한 비용으로 고퀄리티의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상급 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에서 가능하고요. 요양병원은 불가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께서 오늘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병인 지원 일당, 사용 일당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장단점을, 차이점을 말씀을 해주실까요? 조금 더 쉽게 제가 표를 보면서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간병인 지원 일당, 사용 일당이 있는데 지원 일당에서 보면은 지원은 보험회사에서 직접 사람을 보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병원이나 요양병원 뭐 금액에 상관없이 그냥 사람을 보내줘요. 그래서 금액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설정한 입원 일당을 지급을 해요. 10,000원을 설정을 하셨으면 10,000원이 나오고 20,000원을 설정을 하셨으면 돈 20,000원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서 가장 큰 장점은 요양병원의 비용 없이 간병인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고 간병인 비용이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아무리 상승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3년, 5년, 10년마다 이제 갱신되는 건데 이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간병인 지원 일당은 48시간 이전에 신청을 해야만 간병인을 보내준다는 또 단점이 있고요. 간병인 사용 일당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이 사용한 일만큼 돈을 계산을 해줘요. 15만 원이 나오는데 뭐 반나절만 사용했다 그렇게 하면 그 절반인 7만 5천 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반 병원 같은 경우에선 12에서 15만 원 그리고 요양병원에서는 3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보통 2만 원 정도인데 지금 보험사마다 이거는 조금 다르게 있으니까 이제 가입을 하실 때 여러 보험사를 통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장점은 비갱신이고 원하는 간병인을 직접 고용할 수가 있어요.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이게 나랑 뭐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 이게 조금 맞지 않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이고 단점은 요양병원의 지급 금액이 조금 적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장단점, 차이점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면 좋을지 또 팁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뭐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나이별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간병인 지원 일당에 조금 더 유리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60대 이상 나이가 되면은 입원할 일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입원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바로 간병인이 나올 수 있는 간병인을 바로 보내줄 수 있는 이 보험을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뭐 40대나 50대 되시는 분들은 비갱신형인 간병인 사용 일당을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이 두 가지 보험에서 제가 조금 고민을 하다가 저도 간병인을 보내주는 보험이 나을까 아니면 돈으로 받는 게 나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도 이제 돈으로 나오는 게 조금 더 유리를 하겠더라고요. 제 나이 때는. 네. 그렇게 해서 본인 나이대에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뭐 가족형이나 이런 걸 고민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간병인 보험은 가입하시는 분의 나이에 따라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 젊으신 분들은 사용일당을 가입하기를 권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젊으신 분들이 한 20년, 30년 뒤에 입원을 하게 되면 사실 물가 상승률이나 뭐 인건비 때문에 간병인을 쓸 때 15만 원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는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어떤 보험회사에서는 10년 뒤에 이제 가입한 금액의 2배를 주겠다. 뭐 이렇게 또 체증력 점점 올라가는 것처럼 해서 판매를 하는 상품도 있고요. 또 뭐 이번 달만 해도 뭐 저희가 쉽게 말하는 뭐 프로모션 상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달까지만 뭐 이만큼을 줍니다. 준비를 하실 수 있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일부 회사에만 이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한번 이제 여러 회사를 비교를 해보시면 되고 또 앞으로 또 보험회사에서 물가 상승률과 간병인 비용을 보면서 가입 금액을 올려서 아마 판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보험료도 근데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쵸. 현재 내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가입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으시다면 나중에 조금만 더 좋은 게 나오면 가입을 해야지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은 언제 가입을 하시는 게 좋냐면 지금 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을 사실 우리 맘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좀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보장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간병인 지원 일당이나 간병인 사용 일당 모두가 한도가 1년에 180일이에요. 180일 정도면 뭐 6개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뭐 일부 회사에서는 뭐 180일 이상 보장되는 뭐 회사도 있다곤 하는데 이것도 일부 회사이기 때문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또 혹은 또 간병비 보험을 또 준비를 하시려면 지급 조건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거는 미리미리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간병인 보험을 준비를 하게 되면 요양병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요양병원 말고 요양원에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양원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네. 오늘 그 MC님 저희 상담했을 때랑 네. 똑같은 질문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요양원이랑 요양병원의 차이를 먼저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는 요양원은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요양원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이제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쉽게 생각하면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요양원이고요.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뭐 고령의 노인이 아니더라도 치료를 목적으로 의사가 상주하는 그런 곳이 요양병원인데 장기 요양 상태 같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서 병원이 아닌 가정이나 뭐 또는 요양원 같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간병인을 찾게 되는 경우라면 간병인 지원이나 간병인 사용 일당보다는 뭐 재가급여나 아니면 시설급여 지원에 대한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따로 준비를 하셔야 해요.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재가급여 그리고 시설급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또 조금 생소하거든요. 네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간병인 지원 일당이나 간병인 사용 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인이 오거나 아니면 하루당 비용을 보상하는 담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재가 요양이나 재가 요양 지원 담보란 건강보험공단에서 1에서 5등급의 진단을 받게 되면은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가 뭐 방문 요양이나 아니면 방문 간호, 뭐 주야간 보호, 뭐 국내에서 받게 되는 이용료를 지원해주는 담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재가급여 지원금은 이용 단위가 뭐 하루당이 아니라 월별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월 1회당 가입한 금액만큼 지급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재가급여 지원금하고 시설급여 지원금의 장점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가정에서 지원받는 장기 요양 상태라고 하더라도
재가급여 지원금을 통해서 매월 90세까지 쭉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간병비와 재가급여를 준비를 하셔서 슬기로운 노후 생활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현민 전문가님과 함께 간병비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연금보험입니다. 연금보험에 대한 내용은 김병섭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 이현민 팀장님께서 간병비 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이 우리 노후 준비에 매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견해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보장성 보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노후에는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MC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중에 보장성 보험이나 저축, 돈. 저도 둘 다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축은 따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보장성 보험은 내가 아플 때 얼마나 어떻게 아플지 모르니까 보장성 보험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MC님 같은 경우에는 보장성 보험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지만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 저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도 다 견해가 달라요. 저 그래요?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돈, 노후에는 무조건 돈이 많아야 된다 그런 어. 생각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뭐 TV나 이런 데 보더라도 지금 의료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쵸. 의료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초기에 또 건강검진 시스템도 굉장히 잘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뭐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같은 좀 중대 질환을 초기에 발견하게 된다면 좀 간단한 시술이나 아니면 뭐 약 처방 같은 부분으로 치료가 다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가 나이는 들지만 돈이 없는 바로 장수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일했을 때 한 15년 전이나 20년 전쯤에 하더라도 고객분들이 사망보험, 종신보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가장들의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가장들이 혹시라도 조기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조기 사망을 할 경우 가정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의 리스크를 이제 해지하기 위해서 조기 사망의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신보험이나 사망보험을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몇 년 전부터는 그런 사망보험, 종신보험에 대한 그런 문의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노후 준비를 대비한 연금보험에 대한 관심이 네.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런 연금보험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한번 해왔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보장성 보험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저축성 보험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저축성 보험, 연금 보험으로 미리 준비를 잘해서 좀 윤택한 노후를 누릴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아마 우리 MC님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전문가분들도 모두 넣고 있는 이제 국민연금. 우리가 연금 노후 준비라고 하면 국민연금을 가장 먼저 떠오르실 그쵸.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뭐 동료들뿐만 아니라 뭐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지금 국민연금을 얼마 내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 또한 국민연금을 많이 내고는 있는데 이게 네. 진짜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지 네. 그게 항상 좀 걱정이고 의문은 있기 마련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표를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표는 지금 보건복지부와 또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이제 추산한 가상입니다. 그쵸? 추정치. 그러니까 지금 2040년도에 보면 1,755조로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이 가장 높아요. 근데 지금 딱 보시면 2055년 지금 기준으로 한 3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2055년에서 2057년이 되면 모두 고갈된다, 오. 소진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평균 수명이 높아진 부분과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서 이제 고령화 사회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보다는 지금 고령화, 이제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국민연금의 고갈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먼저 국민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205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31년 뒤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면 제가 슬슬 연금 개시를 해야 될 네. 나이거든요. 근데 네. 영원이 되는 거면 제가 국민연금에 넣은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들 지금 뭐 MC님뿐만 아니라 좀 3, 40대 젊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오. 우리가 국민연금을 놓고 우리 국민연금만 믿고 있다가 노후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런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모든 그 후보자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연금 개혁안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번 표를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보험료율이나 뭐 소득 대체율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복잡한 부분은 빼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안은 말 그대로 이제 더 내고 더 받기. 그 두 번째 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더 내는데 그대로 받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두 가지 대안이 좀 다른데 이 부분이 그 고갈을 없애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두 가지 대안이 그렇게 해봤자 7년 정도 연장이 되고 8년 정도의 연장 기간을 이제 늘리는 거지 이걸 고갈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잘 봐야 되는데 또 우리가 너무 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 그래도 이제 국가에서 또 이렇게 보증을 해주는 그런 국민연금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네. 분명한 건 제가 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연금 시기를 지금은 65세부터 받는 연금 시기를 아마 70세나 계속 늘려나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그 65세 그 우리가 경제 활동을 뭐 70세까지 한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대부분이 한 60세를 평균으로 그 퇴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60세부터 한 70세까지 그 사이에 소득이 없는 구간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게 우리가 국민연금을 제한한 개인적으로는 개인연금을 이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받지 못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국민연금과 더불어서 개인연금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개인연금을 준비를 잘하고 싶은데 네. 워낙 뭐 회사도 많고 상품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그 앞에서 이제 그 이현민 전문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장성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굉장히 어려워요. 솔직히 뭐 이거는 전문가로서 밝히긴 그렇지만 네. 저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잘 몰라요, 솔직히. 네. 그런데 국민연금 왜냐하면 근데 보장성 부분 같은 경우에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게 보험료는 저렴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혜택, 좋은 혜택을 보는 게 굉장히 좋은 보험, 그쵸. 보장성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이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돈을 냈을 때, 같은 기간에 같은 돈을 냈을 때 우리가 노후에 받는 그 연금의 액수가 큰 그 연금을 우리가 선별을 해서 만약에 그 준비를 하시고 가입하신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네. 사실 연금에도 좀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특히 연금보험에는 뭐 변액연금도 있고 금리형 연금도 있고 이런 종류도 다양한 걸로 네네. 알고 있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연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가입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찾고 있는 상황이신데 좀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연금은 처음에는 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많은 직장인들이나 이제 소득 있는 분들 연말정산 하시잖아요. 그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제 적격 연금이 있고 또 반면에 연말정산 혜택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 비과세 혜택 10년 이상 세법상 10년 이상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연금이 있는 그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또 거기에서 우리가 비과세 연금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 앞에서 이제 MC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시율 연금과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펀드로 인해서 운용을 하는 변액연금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시율 같은 이런 연금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예요. 그 지금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금리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까지도 그 금리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공시율 연금도 지금 뭐 인기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건 변동금리예요. 언제 또 분명히 금리가 낮아질 거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졌을 때는 최저 보증이율, 금리가 낮아졌을 때 보증을 해주는 그 최저 보증이율이 굉장히 낮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연금으로서의 그 효과가 낮기 때문에 좀 변액연금, 그 펀드, 투자를 인해서 우리가 그 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변액연금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런데 변액연금은 또 펀드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좀 증시가 안 좋으면 사실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주식 다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연금까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면 네, 좀 무서울 맞습니다. 것 같은데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MC님뿐만 아니라 네. 많은 분들이 또 똑같은 그 걱정들을 많이 그쵸. 하세요. 그 투자 상품이고 또 원금 보장이 예전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예전엔 되지 않고 또 이게 펀드로 운용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 사업비라는 게 이제 보험사에서 여러 가지 그 운용, 그러니까 펀드 운용이나 뭐 관리 목적으로 매달 보험료에서 이제 떼가는 그런 부분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네. 그게 예전에는 한 15에서 16% 정도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갑자기 돈이 또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좀 해약을 하거나 했을 때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밖에 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변액연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도 좀 많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그 사업비가 한 8에서 9% 정도 굉장히 또 낮게 이렇게 이제 측정돼 만들어진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아무래도 15%랑 비교를 하셔서 8, 9%가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사실 8, 9%도 그렇게 적은 비율은 아니잖아요. 네네. 일단 그만큼 펀드로 수익이 나야지 그나마 그렇죠. 본전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펀드로 그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펀드가 뭐 예전 같으면 펀드 종류가 좀 한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국내 주식형, 뭐 채권형 이렇게 이제 한정돼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표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그 펀드들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 펀드들을 또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뭐 MC님도 어렵겠지만 네. 우리가 이걸 본다고 해서 정확하게 투자하기가 쉬운 그런 상황은 아니세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본인 투자 성향에 맞는 그 투자 리스크 그 검사를 하게 됩니다. 투자 성향 리스크 검사를 해서 그게 맞는 또 투자 그 펀드를 꼭 투자를 하셔야 되고 또 그 펀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국내 주식형, 뭐 해외 주식형, 미국 주식형 그리고 요즘에는 AI 주식형이라고 해서 AI 인공지능 오. 이제 더 이상 이제 사람은 믿지 못하겠다 네. 우리가 그래서 인공지능이 또 운용을 잘해서 좀 높은 수익률을 내는 또 그런 펀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그 MC님께서 말씀해준 그 8, 9%가 정말 낮은 건 아닙니다. 네. 예,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가 매달 8, 9%를 이제 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여러 펀드들이 있고 또 그 펀드들을 또 전문가와 또 상의를 통해서 계속 이게 뭐 한 번 설정을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매달 변경도 가능하고 또 우리가 나중에 언제든지 또 변경을 또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또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라는 게 좀 사업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네네.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사업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추가 납입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납입이라고 하면 과연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과연 추가 납입을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좀 생각들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기본 계약 이제 월 보험료 설정 금액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이나 뭐 예를 들어서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5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50만 원을 했을 때 추가 납입은 그 50만 원의 2배까지 그러니까 100만 원까지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추가 납입 부분이 이제 그 사업비를 차감을 하지 않기 때문에 50만 원과 100만 원 합쳐서 이제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했던 그 7에서 8%인 그 사업비를 굉장히 낮출 수 있는 그럼 3분의 1로 낮출 수 있는 거죠. 50만 원에 대한 사업비만 뗀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추가 납입을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걸까요? 좀 다른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보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회사도 굉장히 많고 그 연금 상품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품은 이 추가 납입이 그 사업비를 함께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사업비가 8에서 9% 정도 나가는데 사업비 낮추려고 추가 납입을 했더니 네. 또 사업비가 붙어요. 어이구. 그럼 오히려 사업비가 함께 높아지는 그런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납입을 했을 때 사업비가 그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이제 변액연금으로 잘 선별하셔서 추가 납입을 하시게 된다면 사업비도 낮추고 나중에 연금 그 금액도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추가 납입을 할 때 추가 납입한 분은 사업비를 떼지 않는지 안 떼는지 이것도 확인을 반드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네네. 같은데요. 그런데 이 추가 납입을 하시는 걸 잊어버린다거나 조금 번거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맞습니다. 분들을 위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 MC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죠.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추가 납입 부분을 그 시청자분들께서 뭐 아니면 고객분들께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세요. 네. 무조건 이제 추가 납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한 달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이거 왜 얘기한 거랑 금액이 다르냐 이렇게 네. 또 말씀들을 하셔서 좀 곤란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을 이제 대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상품들이 이제 개선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확정 금리형 상품과 이제 변액연금이 합쳐진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최저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그 지금 가장 높은 상품은 7%그 보증을 해주고 변액연금은 또 투자는 또 따로 이래 운용이 되는 거예요. 오, 최저 보상이 굉장히 높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연금 개시 시점이 됐을 때 이런 그 투자 수익률과 7% 중에서 어느 것 둘 중에 높은 거를 지급해주는 그런 연금들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확정금리와 변액이 합쳐져 있는 그런 연금으로 준비하시는 게 지금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저 보증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은행에다가 적금을 들거나 예금을 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 계산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뭐 예를 들어 얼마를 저축했을 때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다. 좀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두 가지 그 표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 먼저 한번 보시면 35살 남자 기준으로 한 달에 이제 50만 원씩 10년을 납입했을 때 그 기준, 이 확정 금리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 보시면 투자 수익률을 세 가지 마이너스 1% 그리고 2.75% 그리고 4.125%를 가정해서 나왔을 때 이런 거에 상관없이 나중에 평생 연금액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생 연금액이 지금 가정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랑 투자 수익률 둘 중에 높은 거를 제공해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금감원에서 제재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그 투자 수익률을 우리가 높여서 가정치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높은 게 4.125%이기 때문에 7%보다 낮은 거죠. 그러니까 7% 기준으로 평생 연금액이 나왔는 걸 보면 거의 79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12달 1년을 12달로 나눴을 경우에는 한 월에 한 66만 원 정도 평생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35세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보험은 연금 같은 네네. 경우에는 나이가 어릴 때 준비를 해야지 훨씬 똑같은 돈을 넣어도 네네, 많이 맞아요. 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보다 한 10년 늦게 준비를 했다. 네. 45세 준비를 하면은 그렇죠.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MC님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비교를 한번 보여드리기 오. 위해서 지금 45세 남자 기준으로 똑같이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은 금액 10년 납 기준으로 했을 때 65세에 우리가 연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지금 월에 지금 총 금액이 594만 원으로 월에 한 49만 원 정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한 평생 받는 금액이 한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네요. 그것처럼 MC님 말씀대로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연금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님께서는 연금보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또 준비를 잘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뭐 부모님들이 좀 교직에 계셨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은 아니지만 네. 부모님께서 그런 연금을 받고 계시는 그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연금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처음 일할 때부터 연금 준비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국민연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 변액연금, 그 변액연금과 그리고 우리가 연말정산을 받는 그 세액공제연금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 워낙 또 처음 어릴 때부터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처음에 이제 준비를 꾸준히 좀 추가 납입도 해가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된다면 제 기준에서 한 65세 정도 됐을 때 좀 뭐 부족하지 않은 노후 연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김병섭 전문가님께서 연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연금보험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보험 보장 범위의 중요성입니다. 이 내용은 천현경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요즘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의 보장 범위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조금 많을까요? 네, 맞습니다. 보험이 필요해서 가입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험의 용어들이 너무 어렵고 생소해서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해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본인이 가입한 보험 증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매달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이 어떤 보험의 혜택을 보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지금 당장 가입한 보험의 보험 증권이 있는지 또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보험의 보장 범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아직도 보장 범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면 오늘 전문가님께서 이 보장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보장의 범위가 왜 중요한지 저희가 방송에서 많은 설명을 드리는데요. 보험은 무작정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많이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어떤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의 범위를 넓게 해서 가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보장 범위를 신경 쓰지 않고 가입한다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보험 가입자들이 뇌경색이나 협심증에 걸렸을 때 본인은 뇌질환과 심장질환에 관련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당연히 보험금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지만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아 많은 민원과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특히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보장 범위를 조금 좁게 설정을 해놓으면 이렇게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더 보장 범위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보장 범위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 어떤 식으로 달라질까요? 네, 보장 범위에 따라 당연히 보장이 많이 달라지겠죠. 이대 질병인 뇌질환과 심장질환 중 뇌질환에 대해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많은 보험 가입자분들이 뇌질환과 관련해서 뇌출혈 진단금만 보장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보험 증권을 꺼내서 뇌질환과 관련해서 어떤 보장을 가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모든 뇌 관련 질병의 100% 보장이 되지만 뇌출혈 진단비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질병 분류 코드 I60, I61, I62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뇌경색을 비롯해서 보장이 안 되는 게 많다는 것을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뇌출혈은 뇌와 관련한 진단 비율 중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단 확률이 적을수록 보험금을 받을 일도 매우 낮아지겠죠. 그런데 전체 보험 가입자 중에 뇌출혈 보장만 가입한 가입자가 무려 60%나 된다고 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뇌출혈을 포함해 뇌경색까지 보장해주는 보험도 있다는 겁니다.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뇌질환과 관련해 모든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뇌출혈로만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넓은 범위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심혈관 질환 쪽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는 제가 심장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심장질환 담보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인데요. 이 담보 역시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금은 주지만 보장 범위가 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심장에서 일어나는 질환 중에 협심증이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협심증은 심근경색이 오기 전에 심장에 통증이 오는 증상을 보이는데요. 심장 질환으로 진단받을 경우 협심증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급성 심근경색의 범위에 협심증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반 준비된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협심증이 걸렸을 때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보험료를 계속 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 사실 정말 억울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협심증을 대비할 수 있는 다른 보험은 없을까요?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심장질환과 관련해 모든 보장을 해주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담보의 경우에는 협심증을 진단받아도 급성 심근경색을 진단받아도 모두 보험금을 줍니다. 따라서 심장과 관련해서 보장 범위를 넓히고 싶다면 이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천연경 전문가님께서 혈관 질환 쪽은 보장 범위를 가장 넓게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김병섭 전문가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진단비를 얼마나 가져갈까라는 부분인데 혈관 질환 쪽은 진단비 얼마나 가져가면 좀 넉넉할까요? 뭐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뭐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노후 준비에 항상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네. 그 보장성 보험이 우리가 뭐 여유가 있고 또 돈이 많으면 뭐 한도 끝도 없이 많이 넣으면 좋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그 좀 적정하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진단비뿐만 아니라 그 수술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뇌혈관이나 허혈성, 뭐 심혈관 관련해서 꼭 진단비뿐만 아니라 좀 그 수술비까지. 오. 왜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뭐 스테드 삽입 시술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보장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수술비까지 다 우리가 포함을 해서 적정하게 저희는 한 3천만 원 정도 좀 3천만 준비를 원. 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전문가님께서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까지 같이 해서 3천만 원 정도 준비를 하면 넉넉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혈관 질환은 우리나라에서는 중증 질환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산정특례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네네. 사실 병원비의 95%는 나라에서 또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험을 또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고객분들 상담을 해보면 네. 다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의료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쵸. 그 부분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그 진단비 이런 부분 넣는 이유는 그 이후의 문제 때문인 거예요. 그 치료비 때문에 넣는 게 아니라 그런 중증 질환이나 뭐 중대 질환이 걸리고 나면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바로 좀 초기에 치료를 받아서 빨리 이제 괜찮아진다면 괜찮겠지만 대부분 좀 생활하기 어렵거나 몇 달씩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항암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진단비를 가지고 뒤에 치료 이후에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 잠깐 쉬는 기간 동안 네. 생활비나 아니면 경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단비를 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나라에 좋은 혜택이 있는 건 맞지만 경제 생활의 공백을 위해서 진단비를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노후 준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공통적인 부분은 전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뿐만 아니라 노후 준비에 필요한 돈, 연금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다들 중요한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내가 지금 하는 게 늦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하루라도 지금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비용적인 부분 때문이에요. 아까도 봤지만 한 살이 많아질수록 보장성 보험료가 높아지고 그쵸.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한 살이 먹을수록 나중에 연금 수령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하루라도 빨리 우리 네. 노후 준비를 위해서 보장성 보험과 연금을 꼭 준비하시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정리도 해주셨는데 결국에 제일 빠른 건 오늘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보험을 준비하실 분들은 더 이상 늦추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다양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 TV, 네이버 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에 MBN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